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으로서 여기 APP 과정 인문학 특강 강사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워낙은 동국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한 번도 학교를 떠난 적이 없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오리지널 동국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저는 DNA 자체가 이렇게 아예 뼛속부터 동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이름의 연원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 또 앞으로 문화사적인 전망, 이런 것과 관련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또 동국대학교는 불교 종립대학이니까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교양의 차원에서, 여기 다 종교들이 다 각자 서로 다르실 테지만 어떤 종교나 신앙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불교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남궁영훈 교수님은 제가 이거 대충 보니까 정말 경이로운 분이셨다.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이 APP 과정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데 우리 남궁영훈 교수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쳐주겠습니다. 이 공지로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첫 인연을 맺는 자리라서 또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뭐 할 말이 많지만 다 못하니까 다 못하는 얘기들은 여기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럽 인문 산책이라고 제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유럽을 좀 돌아다니면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유럽의 예술, 유럽의 학문, 유럽의 건축, 유럽의 음악, 유럽의 문학 등등 여러 이제 그런 어떤 분야들을 좀 섭렵을 해가면서 한국의 여행 나그네가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새로운 점을 발견했는지와 관련된 것을 위에 신문에 연재했던 거를 모은 글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이고 사진도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읽기 좀 편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책보시 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끝날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강의는 우리 동문들을 대상으로 한번 했던 강의인데요. 여기 같이 또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리바이벌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동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학부를 동국대학교에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학부를 동국대학교에 나오지 않은 분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이런 APP 과정을 통해서 동국대학교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동국인이 되신다. 영원한 동국인이 되시고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 식구가 됐으니까, 가족이 됐으니까 동국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제가 한 7가지 정도에 대한 얘기를 90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자,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국대학교 그러면 삼국대학 이런 말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삼국대학. 삼국대학 어딘지 아시죠?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이 세 대학을 삼국대학이라고 했었습니다. 옛날 다닐 때는. 지금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뭐 요즘은 스카이 그러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서성한, 중경의시 이렇게 입시가에 이렇게 대치동 입학 그 전문학원가에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삼국대학 그러면 동국대학, 건국대학, 단국대학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끝에 이름이 국자가 붙은 대학인데 이 이름의 기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를 동국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분들은 한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은 역사를 쫙 뒤져보면 통일신라 때 본격적으로 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헌자료든 금성문이건 어떤 빗돌에 새겨져 있던 뭐든지 간에 기록을 찾아 추적을 해보니까 최치원, 신라 말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최치원은 어려서 중국의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빈공과에 급제를 합니다. 9살 때 갔는데 어려서부터 영특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합니다. 급제를 해가지고 중국의 관리가 됩니다. 중국의 당나라의 관리가 돼서 제일 크게 잘한 일이, 역사에 남을 크게 잘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국가가 막 당나라가 흔들흔들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황소의 난을 제압하는 대명문장을 씁니다. 명문장. 그게 황소 경문이라고 하는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난을 일으켰던 황소의 그 군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황소 경문을 읽는 순간에 사기가 떨어져서 싸울 의욕을 잃고 싸울 명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전 부분이 다시 진압을 하고 하는 그런 곡을 굉장히 많이 세워서 그 문장 하나로 이렇게 난을 진압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분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분이 당나라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외국인이니까. 다시 신라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라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신라는 그 골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골품 제도. 성골, 진골, 그 다음에 뭐 육두품 이렇게 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육두품에 있는 사람은 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이제 하대에 이미 접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왕권 중심 사회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나라가 막 도탄에 빠지고 형편없게 되고 그래서 국가가 막 흔들흔들거리게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정부의 시무십조라고 해서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정치에서 은퇴를 해서 가야산 홍유동 계곡에 들어가서 은구하고 살다가 가야산 한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남겨서 굉장히 뛰어난 세계적인 석학인데 지금으로 보면 세계적인 석학인데 국가에 중용이 되지 못하고 신분의 한계 때문에 중용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비운의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이분은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문학적으로는 좋은 명문장들을 많이 남기신 분으로 이분이 지은 쌍계사의 진감선사 대공탑비 진감선사라고 하는 분의 업적을 기리는 비문의 문장을 직접 썼는데 이 문장 중에 지금 동북 습어산지 묘자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불교 음악, 어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의식을 할 때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음악을 말합니다. 의례용 성악곡인데 이 어산에 묘음을 익히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 음악 할 때 막 범패를 한다든가 이렇게 바라춤을 춘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음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직능을 가진 스님들이 있었는데 진감국사라고 하는 분이 이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비문을 이렇게 집자를 해서 보니까 지금 동국 습 어산지 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동국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역사상 기록에 통일신라 이제 신라 말기에 동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동국 화계동 호중 별류청이라고 하는 또 시구절을 또 남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동쪽 나라 화계동은 호리병 속 별천지라네요. 호리병 속 아주 귀하고 귀한 그런 어떤 아주 현명한 장소라네요. 화계동, 지금 말하면 지리산 화계동을 말하는 겁니다.
대천지라네. 그런 기절로 보면 동국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를 기본적으로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국 그러면 이게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한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을 따져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역사에 보면 동국통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화폐가 있습니다. 동국통보, 동국중보, 그 다음에 책으로는 동국이산국집이라고 하는 고려의 이규보라고 하는 아주 큰 학자의 문집 이름이 동국이산국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문헌 종류로는 동국사략, 동국통가, 동국여지승남, 동국정문, 동국문헌비보, 백과사전, 동국정문은 의문서, 어학서, 동국여지승남은 지리서, 동국통감은 역사서, 동국사략도 역사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사찰 자료는 사찰과 관련된 자료는 동국선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동국선원은 어디에 있냐면 해남 대흥사 안에 있는 선원 이름이 스님들 수련하는 곳, 스님들 수련하는 선원 이름이 동국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남 대흥사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몇 군데 이런 데가 있는데, 네. 해남 대흥사에 가면 동국선원이라고 그냥 한자로 써있죠. 초이선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초이선사가 이름을 붙였고 추사 김전이가 서체 추사 김전이가 직접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7, 8세기 그러니까 18, 19세기 그 무렵에 이게 나왔던 거죠. 해남 대흥사는 어떤 적이냐면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서산대사가 누군지 아시죠? 휴정 서산대사라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와 함께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섰던 승병의 대장 우두머리입니다. 대장 우두머리인데 이 서산대사가 조선시대를 알고 보면 스님들이 왜 이렇게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제대로 대우를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국난이 심각해지니까 스님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스님들이 착칼을 드신 거예요.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제일 총사령관이 서산대사였습니다. 서산대사는 그 문정왕후라고 하는 분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머리가 뛰어난 분들을 스님으로 모셔야지 이 불교가 발전한다라고 문정왕후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정왕후가 왕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승과 고시를 과거급제 하듯이 승과 고시를 다시 쳐가지고 제1회 승과 고시의 1등으로 장원급제한 분이 서산대사입니다. 서산대사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이죠. 그 서산대사 다음으로 그 승과고시에 합격해서 그 제자벌 되는 사람이 뒤를 잇는데 그분이 바로 사명대사, 유정 사명대사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조선 중기에 불교를 중흥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을 이순신당만 영웅이 아니고 저런 어떤 승군들도 임진왜란을 이렇게 승리로 이끄는 데 굉장히 중요한 큰 공헌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서산대사의 의발이 보존되어 있는 곳, 그런 데가 대흥사입니다. 그리고 대흥사는 참선과 교학을 선도하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사찰의 한 사례로서 대흥사가 우리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고 초인선사를 비롯해서 대종사가 13분이나 나왔던 곳이고 대강사가 13분이나 배출했던 그런 아주 명문 그런 사찰입니다. 근데 이 사찰에 있는 선원의 이름이 동국선원이라고 했는데 초인선사는 왜 여기다가 동국을 붙였을까? 왜 최치원이 동국이라고 붙인 이래 수많은 고려시대를 거쳐오면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왜 동국이라는 말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이분들 마음속에 최치원의 마음속에 서산대사의 마음속에
초이선사의 마음속에 동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민족 한 결의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동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은 쉬운 말로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지금은 대한민국을 하지만 역대 신라시대 최치원서부터 초이선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이름은 동국이었습니다. 동국. 그러니까 동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동국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의 삼국대학 중에 하나가 아니고 동국대학은 건국대학이나 한국대학과는 족보가 다른 족보가 저 신라 때부터 있어온 우리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학 이름이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여러분들 인정받고 있는 동국대학은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우리나라 국호 옛날 이름서부터 가지고 있는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뜻이 그런 어떤 역사적 지금서부터 1300년, 1400년 전서부터 써오던 이름이었고 건국대학이나 단국대학은 1950년대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 대학하고 비교를 한다? 상국대학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동국대학교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지금서부터 118년 전입니다. 명진학교가 제일 처음에 이름이 명진학교였습니다. 이때 안에 한용운 스님이 명진학교에서 명진학교 보적과에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일본으로 잠깐 유학을 가십니다. 1908년도에. 그리고 돌아오셔서 명진 측량 강습소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비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일 선언하기 이전에 한 10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측량 강습소, 이게 도대체 뭐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부한관에서 이렇게 나라의 땅의 크기를 잰다거나 나라의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네 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논이 몇 마진이고 이런 걸 정확하게 재질 못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현대식 측량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선 땅을 막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측량을 하면서 막 몰수를 해요. 몰수를 하기도 하고 막 땅을 뺏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술을 배워야 된다. 우리도 현대 과학 이렇게 측정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도 경상에도 이렇게 측량 강습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컴퓨터 학원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찰들도 자기네 사찰 소유의 땅을 일본 경찰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측량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문을 만에 한용운 스님이 배우고 왔는데 그 학교가 바로 명진학교였다는 거죠. 지금 동국대학교 동창회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시는 동국대학교 총 동창회 아마 이론이 되실 겁니다. APP 과정에 동창회도 가입이 되시지만 동국대학교 전체 동창회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실 텐데 제1회 동창회장이 누구? 제1회 동창회장이 만에 한용운이 제1회 동창회장입니다. 동창회 사무실에 가면 제1대 회장이 만에 한용운 딱 붙어 있어요. 그만큼 만에 한용운 스님과 동국대학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명진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바뀌다가 중앙불교 전문학교 정도 되면 중앙불교 전문학교가 1930년 정도에 오면은 당시에 서울시의 장안에 유명한 전문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중앙불전이 있고 보성 전문이 있고 연희 전문이 있었습니다. 보성 전문은 어느 학교? 지금의? 보성 전문은 지금의 고려대학교가 되고요. 연희 전문은 지금의 어느 학교?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화 여자 전문학교가 있었습니다. 이화 여자 전문학교가 있고 숙명 여자 전문학교가 1906년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종 황실의 돈으로 만들어서 숙명 여자 전문학교가 1906년도에 우리랑 같이 세워졌고 고려대학교는 1905년도에 세워졌고 연세대학은 그거보다 한 10년 전에 먼저 이렇게 언더우드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학의 아주 기초적인 모습이 갖춰져 있는 거죠.
갖춰져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불교 전문학교 시절만 해도 지금의 저 학교만 해도 굉장한 학교였던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그 아이비리그 조선에서 제일 수재들이 들어가는 데가 전문학교, 중앙불교 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런 데였습니다. 당대 조선의 최고 수준의 강사, 최고 수준의 대학생들, 전문학교 대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문 3대 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중앙불전, 보성전문, 연희전문을 두고 저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0년서부터 해방되기 직전인 1944년 저 때까지가 이렇게 이 3대 전문학교 시절이 있었다. 이름이 그때는 중앙불교 전문학교에서 해화전문학교로 잠시 바뀝니다. 해화전문학교. 해화전문학교를 바꿨다가 광복이 되고 그 이듬해 1946년도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대학 해화동에 있다가 이 필동 이 부지로 새로 사서 이쪽으로 지금 있는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동국대학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전쟁을 거치고 나서 1953년도에 종합대학인 동국대학교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 역사에서 동국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게 이 문제의 1946년이라고 하는 거죠. 1946년도에 갑자기 해화전문에서 동국대학교 이름이 바뀐다. 이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처음 생긴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얘기했고 초이선사가 동국선언이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이름을 갑자기 중앙불교전문학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해화전문에서 동국대학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동국대학교로 바뀐 그 멘탈리티의 기원이 어디에서 온 건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설이 있습니다. 설 1. 설 A는 뭐냐면 양주동, 무의 양주동 박사라고 자칭 민간 국보였던 우리 동대 국문과 출신 교수셨는데 이분이 워낙 이제 너무 박학다식하고 아시는 게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 이름을 지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1946년 9월 20일에 해화전문학교가 이름이 동국대학으로 바뀔 때 승격될 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때 고려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광복전에서부터 국문과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아주 명강의로 인기가 높았던 무의 양주동 교수의 의견이 반영됐다. 햇빛 밝은 동쪽의 아치나라다. 동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국이 아니다. 중국의 동쪽에 중국 사람들은 중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지금도 시진핑이 주장하는 게 왜 중국몽이잖아요. 중국몽. 중국 드림이라는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중국식 버전이 중국몽이에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 중국이 저 원대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당나라 시대로 돌아가서 세계를 쥐락펴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도 잡아먹어야 되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이렇게 다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둬야 되고 필리핀이 어디든지 다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둬야 되고 심지어는 1대1로를 만들어가지고 저 유럽에까지 다 중국의 영향을 미쳐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팍스 아메리카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은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밖에 없다. 중국의 이민들이여 깨어나라. 젊은이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막 애국주의에 빠지게 하고 세계적 보편주의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민주적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상 독재 정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화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동이라고 하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서윤이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북적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있는 오랑캐들은 남만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네 중국의 가운데가 양반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 변방의 오랑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으로 우리 한겨레를 비롯한 한반도에 이렇게 한반도를 비롯해서 지금 말하는 만주, 예맥 쪽, 동부여, 이런 옥저, 동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1%도 다 동이라고 얘기한다고. 또 오랑캐 이자를 써서 그 오랑캐 이자를 한자로 이렇게 보면요, 활을 잘 쏜다. 큰 활을 잘 쏜다. 활국자에다가 큰 대자가 붙어 있어요. 활국자에다 큰 대자를 섞으면 그게 오랑캐 이자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동이족은 뭘 잘해? 활을 잘 쏴. 중국 사람들이 상대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거예요. 쐈다 하면 백발백중. 그러니까 이게 동이족의 그 DNA라고 하는 게 대단한가 봐요. 우리나라 그 양궁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양궁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동이족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북이라는 뜻이 아니고 해가 가장 빨리 뜬다. 한자로 동자를 쓰면요, 그게 뭐예요? 나무에 해가 걸려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한자 동자에 상형 문자를 풀이하면 나무에 해가 떠서 걸려있는 모양이 동자예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예요. 그러니까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닝캄이라고 번역해서 조선도 영어로 번역하면 모닝캄이잖아요. 대한항공 이렇게 비행기 타가지고 보면 잡지 이름이 모닝캄이에요. 아침에 고요한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고요. 네. 이 동북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북이라고 그렇게 중국 중심, 이렇게 우리는 동쪽에 있는 변방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중국식 해석. 저 김부식 이래로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이래로 중국이야말로 주인 국가고 우리는 변방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정사를, 야사가 아니라 정사를 쓴 김부식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그런 의견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왜 변방이냐? 우리가 아주 오래된 민족이고 우리가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고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라고 책을 다시 썼어요. 다시 쓴 분이 누구냐면 이련 스님이에요. 고려 말에 이련 스님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안 된다. 이게 중국을 중시하는 중국 사관이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역사관이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자 고조선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 나름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쓴 게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못다 적은 이야기들을 내가 적어서 발췌해서 내가 여기서 적겠다. 삼국사기의 빈틈을 내가 여기서 메우겠다. 메우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역사가 더 오래됐어. 우리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단군이라고 하는 게 저 중국의 역사보다 우리가 더 오래된 민족이야. 그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쨌든 햇빛 밝은 동쪽의 아침 나라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다. 비전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 코드들이 동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다. 그러니까 동북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동쪽에 있다. 중국이 중심으로 우리는 변방 옆에서 꼽살키고 있다. 무슨 중국이 계속 옆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 이런 패배주의적 역사관이 아니라 그런 패배주의 역사가 아니라 희망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나라. 아침에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국선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 동국선원이라고 하는 말, 초이선가가 지은 동국선원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 왜 그러냐 하면 당대 대흥사 안에 동국선원이 있었는데 대흥사의 주지를 그때 역임하던 분이 계셨어요. 주지 스님 하시는 분 중에 박영희 스님이라고 하셔. 박영희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중앙학림이나 중앙불전에서 공부를 했어. 만해 스님 밑에서 배웠어. 만해 스님 밑에서 이렇게 배우긴 하고 그랬는데 석전 박한영 스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스님들을 모셨던 그런 분인데
지금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분이 당시에 재단 동국대학교 재단 사무처장을 하셨대요. 재단 사무처장을 하면서 학교 살림살이를 주로 많이 맡아서 하셨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안을 해서 동국선언에서부터 유래해가지고 해화 정부는 이게 이름이 좀 생뚱맞고 그러니 동국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자. 우리도 전문학교가 아니고 이제 유니버시티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되니까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동국대학교로 이름을 짓자. 동국대학교는 초이 스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초이 스님 이전에 많은 역사책 속에 다 동국이란 말이 있고 많은 우리나라 그 고문헌들에 다 동국이란 말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고은 최치훈에 이르기까지 최치훈이라는 분이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영시적으로 기록에 남겼으니까 이게 역대 많은 우리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민족 대학으로서 이렇게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음송박영희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초이선사의 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그대로 잘 이렇게 이어서 오늘날 차 문화를 이렇게 널리 보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하셨고, 또 이분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이 대처승 생활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조계종 이렇게 비구 이렇게 이 정화운동을 할 때 비구 대처 정화운동을 할 때 좀 이렇게 스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이제 물러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연원이 양주동설과 박영희 스님 그 두 설이 있지만 결국은 동국이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무슨 중국의 동쪽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라시대 최치원서부터 그런 이름이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안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뿌리를 동국대학교라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민족 자주의 자긍심은 강한 이름인데 좀 글로벌 파워가 조금 부족한 게 조금 아쉽다. 우리 학교에 절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우리 학교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습니다. 밖에서만 보셨죠? 밖에서만 보셨는데 안에 들어보시면 굉장히 또 예쁩니다. 정각원이라는 건 법당인 학교 법당인데 보통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부처님을 모셔놓은 그런 전각이 있는데 그걸 대웅전이라고 해요. 대웅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부처님의 다른 이름. 큰 분. 수컷 부자잖아요. 수컷 부자. 여기서 부처님을 다른 말로 대웅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전각이다. 그래서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인데 대웅전은 물론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비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주부를 모셔놓은 것을 다 대웅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 대웅전은 일반 사찰의 큰 법당 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 학교 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은 불교 특유의 그런 어떤 전각이 아니에요. 그런 전각이 아니고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조선시대 궁궐에 왕이 진무를 하시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건물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건물인데 저게 경희궁에 있었어요. 경희궁에 있었는데 경희궁에 전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희궁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창덕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서울은 옛날 말하면 한양도성은 완전히 궁궐의 도시예요. 궁궐의 도시. 프랑스의 베르사유만 멋있는 게 아니고 한국 서울의 궁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어떤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어떤 건축물들인데 그 경희궁 안에 전각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전각 중에 하나가 숭정전이라고 하는 왕의 집무실, 왕이 이렇게 정사를 보던 곳이었는데 일본 애들이 한일 병합을 하면서 1910년도에 국거를 우리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가져가 버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군인도 살아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뭐 학교도 지어야 되고 다 이러니까 그 경희궁터를 싹 걸어가지고 경희궁 남이 나라 왕궁터를 싹 하고 거기에 자기네 학교 학생들을 교육가르치려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게 서울고등학교예요. 그게 서울고등학교인데 서울고등학교 거기서 몇십 년을 있다가 한 20-30년 전에 서초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서초동으로 이사 가서 지금은 거기가 이제 무슨 역사박물관 이런 걸로 남아있는데 그 경희궁에 있던 정각 중에 왕의 직무하는 정각이 이제 헐리니까 헐릴 위기가 이제 처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통째로 옮겨옵니다. 예, 통째로 옮겨와서 그게 우리 학교 정각원에 저희 법당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래서 저게 그냥 법당이 아니고 서울시 문화재입니다. 서울시 문화재고 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법당이 아니고 왕실 건물에 그런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잘 나타나 있고 천장에 보면 일반 사찰 법당에는 없는 용 조각이 2개 있어요. 쌍용 2마리가 그러니까 흑쌍용인데 흑쌍용 2마리가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게 7조 쌍용이라 그래가지고 발톱 조자 발톱이 7개 발톱이 7개 달린 용이 2마리가 이렇게 엉켜 있어요. 발톱이 7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광해군 때 만들었는데 발톱이 7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용의 발톱은 중국에서는 5개, 중국이 아닌 곳에서는 4개 혹은 3개. 그 이상 만들면은 중국 황제한테 걸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광해군은 뭐 이렇게 이 조선의 자주 독립 정신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한테 이렇게 조공이나 바치고 신선하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자주 독립 정신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발톱을 일부러 7개를 만들어서 7조 쌍용 조각을 해놓은 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금의 우리 정각원의 이 천정에 있는 그 7조 쌍용은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요. 지금 모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학교 오실 때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나시면 수업하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거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멋있고 제가 왜 정각원을 보이냐면 정각원에 사찰에 가면 기둥에 글씨를 이렇게 쭉 써놔요. 그걸 주련이라고 해요. 주련이라고 하고 위에 이렇게 들어가는 지붕 위에 이렇게 옆에 써놓은 거는 현액이라고 해요. 현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기 정각원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정각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게 정각이에요. 그게 정각을 이루신 곳이라고 하는 뜻의 불교식 이름이에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안에서 뒤에서 현판을 보면 거기에는 숭정전이라고 써 있어요. 숭정전. 전각 이름이 옛날 궁전의 전각 이름이 숭정전이라고 해서 문화재인 거예요. 문화재. 근데 이 정각원의 정문 들어가는 이 기둥 주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동국 상방 대광명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상방 대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상자, 방출할 방자. 항상 밝은 빛을 대광명의 빛을 빨리 이렇게 뿜어내면 좋겠다. 누가? 동국이. 우리나라가. 동국대학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뿜어냈으면 좋겠다. 동국상방 대광명. 그래서 보면 상방 대광명이 무슨 말이냐? 상방 대광명이 무슨 말이냐? 이게 있죠? 이게 언어로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상방 대광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를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저 표현한다면 상방대광명이다. 그저 이렇게 부처님께서 득도를 하시고 나서 49일 동안 법열을 즐기십니다. 법열을 즐긴다고 하는 이 성도의 깨달음의 기쁨을 즐기시는데 이 나무에서 일주일, 저 나무에서 일주일, 이 나무에서 일주일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제5주야쯤인가 했을 때 몸에서 막 그냥 서치라이트 같은 오색 천하나 빛이 뿜어져 나와서 우주로 막 뻗어나가는 그런 서술이 그런 묘사가 경전에 여러 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색빛이 막 뿜어 나오는 현상을 그냥 상반대각면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몸에서 오라가 막 이렇게 황홀한 빛이 막 여기저기 뻗어 나온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상반대각면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서산대사 얘기했잖아요.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서산대사의 의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산대사가 입던 옷, 서산대사가 들고 다니던 밥그릇, 네, 해남 대흥사. 네. 이 서산대사가 해남 대흥사의 의발이 전수되고 그 해남 대흥사에 있던 초이선사가 동국선원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초이선사의 창작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서산대사의 영향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서산대사의 어떤 영향? 서산대사가 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아유 일본경의 불인지묵선이라 정계 구일자니 상반대각면이라. 나한테 한 권의 성스러운 책이 있는데, 네, 홀리북이라고 굉장히 나한테 한 권의 성스러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종이와 어구로 쓰여진 게 아니야. 리튼 랭귀지, 쓰여진 언어로 된 게 아니야. 종이 위에다가 막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야. 펼쳐보니까 글자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냥 빛이 거리 안에서 쫙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오묘한 깨달음의 그 경지에 갔을 때를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경전이 있는데 텍스트가 있긴 있는데 언어로 된 거인 것 같은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그 어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심전심. 그렇죠?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그냥 전해지는 것이 불림 문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심오한 경지는 불림 문자고 이심전심이고 그런 말 교회의 별전이고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심오한 깨달음의 상태를 인체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신체 피지컬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표현한다면 몸에서 막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 그거를 이렇게 이미 아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서산대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줘. 그러니까 영가천도를 하는데 영가천도를 할 때 영가시여 아무아무개 돌아가신 귀신이시여 이 시를 아시면은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시를 만약에 그대가 모르신다면 경전 중에 최고의 경전인 묘법 연화경을 내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심오한 가르침이 최고로 잘 집약된 가장 수승한 경전인 가장 수준 높은 경전인 묘법 연화경을 들으시고 이고 등락하세요. 고통스러운 세계를 떠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극락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급은 이 식기절을 알아두면 좋은데 이 식기절을 못 알아들으면 묘법 연화경을 내가 대신 설해주겠다. 그러니까 경전보다 더 높은 거 경전보다 더 높은 게 이렇게 선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선의 경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상반대각면이라고 하는 저 말이 몸에서 그냥 이렇게 빛이 쫙 뻗어나가듯이. 그러니까 저거는 단순하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동국대학교가 항상 밝은 빛이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사마련이 나오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몸에서 득도를 하게 되면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되면 이렇게 몸에서 막 그냥 찬란하게 빛이 쫙 뻗어나오는 그런 경우지. 우리 모두 경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열심히 수행한 분들은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상반대각명이라는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동국 상반대각명은 결국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 혹은 동국대학교가 진리의 세계를
세계 최고의 가르침을 항상 밝게 드러내기를 바라는 발언의 마음, 간절하게 바라는 위시,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안에 들었다. 동국대학교가 정말로 멋있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조박원 제2부에 불교 종립대학의 그 법당에 들어가는 제2부 제일 앞에 딱 동국 상방 대강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국대학교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 거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이런 인연으로 다니건 저런 인연으로 다니건 동국대학교에 내가 소속된 구성원이라면 저 비전을 음미를 해보는 건 좋다. 그리고 저 구절이 결국 1700년 전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이 땅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불교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여를 했던 그런 어떤 그 선임들의 마음의 결에 한 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세기의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강명을 어떻게 그러면 실현할 건가? 어떻게 실현할 건가? 라는 방법적인 고민을 해보면 풍류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풍류라고 한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한 풍류하네. 풍류를 좀 놀 줄 아네. 풍류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예능 띵까띵까띵까띵까 하는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걸 풍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풍류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해요. 예술도 포함하지만 이 풍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상도 들어있어요. 형이상학도 들어있어요. 풍류라고 하는 말의 맥락 속을 이렇게 들떠보면 이 동국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명문한 최치원의 문장 속에 최치원의 문장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규 현묘지도 왈풍류. 나라에 옛날서부터 현묘한 도가 있어 왔는데 이름하여 풍류라고 한다. 그런데 현묘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묘하다. 그게 상방대강명과 같은 거예요. 전개무일자, 불인지묵성, 아유일공의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묘하다라고 하는 건 말로 잘 표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의 경전이 있는데 조기와 어그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펼쳐봐도 글자가 하나 없네. 굉장히 현묘하네. 굉장히 현묘하네. 가물현자, 묘한 묘자, 가물다. 가물다는 검다라는 뜻도 되고 아득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할 때 그 검다, 블랙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가물가물해서 명쾌하지 않아. 언어로 인식으로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다. 할 때 그게 현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묘하다. 근데 나라에 도가 옛날서부터 가르침이 있어 왔는데 현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묘한 거를 풍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풍류라고 하는데 이 풍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도의 시달타 태자가 가르치던 불교의 모든 특징들, 그 다음에 노나라의 도서관장을 지냈던 노자가 가르치던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주유천하하던 공자가 제자들한테 설했던 그 모든 가르침들, 소위 말해서 유불도 상교가 가르치고 있던 모든 내용이 이미 이 안에, 어디 안에? 풍류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코스모폴리탄 하다는 거예요. 코스모폴리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다는 거예요. 누가? 최치원이 보증하는 거예요. 최치원이 희대의 석학인데 9살 때 당나라에 가서 과거 급제하고 그랬던 희대의 석학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그게 선사에는 기록이 잘 돼 있었다. 신선선자, 신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의하면 그 풍류도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외침을 잡고 이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텍스트가 다 멸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비문 이런 데만 남아있는 거예요. 비문 이런 데만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예술이 아니고 나라의 굉장히 근간을 오랫동안 떠받쳐줄 수 있는 굉장히 형이상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치원 시대, 통일신라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우리 민족의 뛰어난 콘텐츠, 풍류라고 하는 것을 지식문화 사업의
콘텐츠로 재생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동국대학교가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방향이 된다. 여러분들 뷰티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한국의 뷰티 산업도 사실은 이 풍류의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것을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바꿔놓을까? 아름다운 거는 그냥 단순한 시장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진선미라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미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아름다움 앞에서는 아름다움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름다움 앞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또 어떤 예술이든 뭐든 아름다움을 주는 순간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면 그 감동에 대한 대가를 사람은 지불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동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뷰티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풍류라고 하는 형이상학을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생긴다. 우리나라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이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K-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음식, 미용,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연일까? 이게 재수가 좋아서 그러는 걸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 내부 자체에 이 K-컬처의 내부 자체에 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시는 좋은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요인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그게 풍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풍류가 굉장히 다양한 양태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음악, 문화, 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풍류의 이 갈래들이 발전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집결된 것이 소위 말해서 한류라고 하는 K-컬처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나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문화현상,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문화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학문적이고 문화적이고 산업적으로 융합을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 공동체로 이거를 재탄생시키는 것이 국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한류학의 학문적인 총분산이 됩니다. 풍류를 언급했던 최치원 선생의 의견에 따라서 동국대학교라고 하는 동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이 동국대학교가 잘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는 한류와 관련된 학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이렇게 APP 과정도 사실은 한류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한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학문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잘해서 협동 과정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승산이 있는 분야다. 그래서 동국상방 대강령이라고 하는 말, 정관관 주변에 걸려있는 저 말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잘 만들까 이렇게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한류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동국대학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게 하는 데는 이 한류를 기점으로 해서 학술원을 만들고 그 학술원에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또 세계적인 대학원을 만들어서 학부를 하기는 힘들고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한류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을 만드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스페인에서, 멕시코에서, 잉글랜드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각자 자기네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정원에 입학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정원 제한도 안 받고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경쟁력이,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력이 문제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강원 주련의 동국 상방대강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동국대학교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종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동국대학교가 좀 더 좋은 대학으로, 좀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할 때 한류를 잘 개발하면 여기에서 방법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K-뷰티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만드는 화장품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왜 패션에도 뛰어날까? 왜 헤어 디자인도 왜 멋있을까? 이거 자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한 이렇게 기능이나 재주로서가 아니고, 저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뭔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민족의 DNA를 흐르고 있는 그 풍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거를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면 그게 도움이 된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왜 이름이 동국대학교일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정리하냐. 역사 공동체, 최치원 이래. 최치원 이래에 우리 많은 우리 조상들이 역사적 공동체로서 동국을 우리나라라고 인식을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타 민족은 절대 동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우리 민족만, 한민족만 동국이라는 말을 쓴다. 그 다음에 또 동국이라고 하는 말은 동국선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우리가 이해하듯이 불교와 관련된 그런 어떤 집단에서 그 공동체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글로벌 한류의 문화 생산 기지로서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얘기를 제가 동국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한 30분 동안 간단하게 이제 교양으로서의 불교에 대한 얘기를 좀 지겨우시겠지만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상방대강론은요, 상방대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경전에 보면 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참선을 해가지고 이 평정 상태에 있을 때 절대 평화의 어떤 기쁨, 개인의 내면의 어떤 그런 어떤 기쁨에 있는 겁니다. 지혜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지혜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절대 어떤 평화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해주는 능력. 그게 자리 이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흔히 말해서 소승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는데, 소승불교는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하고, 대승불교는 북방불교, 티벳, 중국, 한국, 인도, 아니 한국, 일본. 소승불교는 저 스리랑카, 버마, 태국, 미얀마 이런 쪽 남쪽으로 오는 불교를 보통 소승불교라고. 소승불교는 그냥 스님 혼자 조용히 깨달음을 얻어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모든 이웃들을 다 좋게 해주려고, 구제해 주려고, 그래서 보살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그런 불교적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성격이고, 대승불교의 주요한 철학적 태제는 상구고리 하화중생이라고 해요. 상구, 위로는 구한다. 뭘 구해? 고리. 고리라고 하는 건 진리. 진리. 고리는 질이라는 뜻이에요. 고리수, 고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이 고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고리수 나무는 원래 삐빠라 나무의 이름이 삐빠라 나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필파라수라고 써요. 필파라수라고 쓰고, 산스크리트로 읽을 때는 삐빠라 나무고, 깨달음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나무라고 해서 이름을 깨달음의 나무라고 해서 한문으로 고리라고 쓰는 거예요. 한문으로 고리라고 쓰고, 고리수 나무라고 쓰고, 고리수 열매, 고리수 나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진리를 깨닫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제도해준다. 중생들한테 가르쳐준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잘 깨닫고 자기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으면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깨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진리를 전하겠냐라고 하는 전제 조건론이 있어요. 전제 조건론. 그런데 이 세상에 다 깨닫고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해도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거니까 좀 공부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불교도 망하고 기독교도 망하고 이슬람교도 망하고 사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깨닫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처님도 부처님 이 세상에 와서 80년 살다가 가셨지만 29살 때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고행하셔서 35살 때 깨달으셨어요. 35살 때 6년 동안 열심히 고행해서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은 시간, 고행의 시간 6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45년 동안 뭘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뭘 하셨어요? 하화 중생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맨발로 걸어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 한 사람한테라도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을 45년 동안 하화 중생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기까지 6년 동안 그럼 나도 6년 동안 열심히 고행하면 깨달을까?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이미 500회 이상을 윤회를 계속해서 500회 이상 사셨어요. 500회 이상 사셨는데 그때마다 뭘 하셔요? 하화 중생을 하십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계속 100% 심지어는 어떤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배고픈 호랑이가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 측은했어요. 새끼를 7마리나 낳는데 젖 먹일 힘이 없어. 엄마가 젖 먹일 내 한 몸이 죽어서 이 호랑이 엄마가 호랑이 새끼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죽겠다.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죽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거를 500번 이상 하시고 500번 이상을 이렇게 해서 고시공덕을 쌓아서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베풀어서 공덕이 쌓여가서 금생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6년 동안 고행하셔가지고 완전한 이제 위대한 성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스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선방에 틀어앉아가지고 명벽 좌상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셔요. 선행을 많이 하시고 많이 베풀어야 그 공덕이 쌓여서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나 혼자만 깨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지 외롭든지 상관없고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상구보리가 전제 조건이 아니고 하화 중생을 해가면서 상구보리를 추구하는 게 낫지. 이거 내가 깨닫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전법을 하란 말인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에 먼저 베풀자.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이 먼저 웃는 거 봤어요? 내가 딱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이 나는 안 웃기는데 거울이 먼저 웃어요? 절대 안 그래요. 뭐든지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고사 이거 세상에 이런 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고사는 절이 내 마음속에 절 한 채를 짓자 내 마음속에 신전 하나를 짓자 내 마음속에 성전 하나를 짓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것만 잘해도 인생은요 아름다워요. 이것만 잘해도 인생은 아름다워요. 해인사에 8만대장경이 있는데
8만 대장경을요 이렇게 경판을 쌓아놓으면 3,300m쯤 돼요. 3,300m. 백두산보다 높아요. 해수면 기준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8만 대장경에 글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8만 대장경에 있는 한자 글자, 해인사 8만 대장경은요, 앞판, 뒷판, 글이 다 있어요. 이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뒷면에도 새겨져 있어요. 양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판이 8만 한 3천? 네, 경판쯤 돼요. 3천 경판쯤 되는데, 거기는 글자를, 한자를 하나하나 세보니까 한 5,200, 한 5천만 글자가 좀 넘어요. 5천만 글자 넘는데, 그거를 다 읽는데 한 30년 걸린다고 해요. 그거 누가 다 읽어요. 누가 다 읽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번 해봤어요. 5천만 글자를 최대한 축약해서 5글자로 해보니까, 뭐예요? 네, 착하게 살자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압축적으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슬람은 뭐예요?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네, 이슬람은 알라만이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 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슬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지, 구약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복수의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께서 굉장히 많이 바꿔 놓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네 옆에 있는 도둑이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려주라. 그렇게 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족의 신인 야훼 하나님이 가르치는 목소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와서야 비로소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이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혀서 이렇게 순교하셨다고 위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보편성,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가르침이 훨씬 더 이 시대 정신에 맞고 세계의 보편적 그 공간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다른 종교들이 했을 때 불교는 뭐라고 할 건가? 불교는 재행무상, 재법무하, 이런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그게 먹히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듣게 하려면 쉬운 얘기로 해야 되는데, 8만 대장경을 쫙 보고 그 에센스 중에 에센스를 골라 보니까 중성공예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 무리 중자에 착할 정자, 밭들 공자에 행하는 자, 여러 종류의 착한 일, 불교에서는 10선이라고 10가지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10선을 잘하면, 10선을 잘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법구경에 있는 여러 가지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법구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행시로 만든 시 모음집이에요. 시 모음집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법구경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가 이거예요. 제한박작이고 중생봉행이라 자정비하니 시제불교다. 예, 모든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 우리가 나쁜 짓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모든 나쁜 짓, 대마초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음주운전하지 마라, 뺑소니 하지 마라, 기모중처럼 되지 마라. 네, 그게 다 제한박작이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은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란 다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한박작과 중성봉행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정기, 혼자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스스로 잘 관찰해.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 그래서 가라앉혀.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떤 갈등과 분민에도 내가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해. 이거는 개인윤리예요. 이거는 개인윤리. 그렇게 하면 이것들이 바로 이것들이
비스, 이것들이 바로 제불, 여러 부처님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분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똑같이 깨달으신 분이 그 이전 시대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헤아려 보니까 전부 7분의 부처님이. 그래서 이게 7불통계. 7분의 부처님께서 다 똑같이 하신 말씀, 하나같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 줄이면, 한국말로 줄이면 뭐? 착하게 살자. 중선동행이에요. 착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이 불교는 불교가 어렵네 뭐네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불교의 핵심은 그저 착하게 살면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내고 실제로 착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생명 존중, 인간 존중의 가치보다 요즘에는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막 세상을 비워오고 있어. 우리나라의 정치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몽망이잖아요. 정말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얘기하시는군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고 동물도 존중하고, 물고기 함부로 잡아먹지 말고, 개, 소, 닭, 돼지 함부로 잡아먹지 말고, 사육하지 말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생명 희생시키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 말고, 왜 힘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냐 이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원자재 값이 오르고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센 나라가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니까 또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전쟁은 전쟁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푸틴 대통령이 착하게 살자는 말을 좀 명심하고 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착하게 살자는 실제로 실행을 못해서 이게 되는 거다. 러시아 민족만 우월하고 러시아 민족만 이익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어야 되고, 사회의 희망이 돼야 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경쟁력을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지 말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부부지간에 싸우는 순간에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집안도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서로 갈등도 있고 좀 서로 좀 불만이 있어도 조금 참아. 한 번 참으면 평화가 와요. 근데 막 발끈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장애가 와가지고 막 일단 냅다 지르고 보면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가 일순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화합을 하는 게 중요하다. 화합하는 게. 부처님께서 저희 임면하시기 전에 온갖 인도의 16개 나라를 비롯한 온갖 왕들이 부처님께 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국정자문을 요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요하고, 중국에서도 요하고, 러시아에서도 요하고, 위대한 성가니까 우리나라 이거 좀 잘 살고 싶은데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가 잘 되려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현명한 왕소리를 들으면 7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7가지만 잘 지키는 거다. 그게 7불택법, 7불쇠법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7개를 또 2개로 줄이면 뭐예요? 화합과 정진이에요. 정진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르, 회장님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성격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게으르는 건 절대 못 참는다. 머리 나쁜 거는 내가 봐줄 수 있지만 게으른 거는 못 봐주겠다. 이런 말씀. 부처님 말씀 똑같아요. 부처님도 머리가 나빠서 경전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자는 용서하지만 게으른 제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나태하고 졸고 아니라 우상일에 빠져있고, 뭘 개혁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태로 더 향상하려고, 좀 더 낮게 발전하려고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기여하려고 발언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저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를 제일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승가 내부에서 스님들 이 세계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순간에 우리는 승가는 멸망한다. 다 없어진다.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부처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나셨어요. 2600년 전에 나셨는데 부처님의 제자의 집단은 지금도 존속해요. 근데 로마 망했죠. 예, 그리스 망했죠. 역대 많은 왕족이 다 망했어요. 다 칭기스칸 몽골 제국도 망했죠. 왜 망하겠어요? 예, 부처님은 모든 역대 왕족의 다이너스티 망하는 이유를 다 아셔요. 7불세법을 지키지 않아서 파업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로마도 한순간에 망해요. 타락해서. 타락. 로마 귀족들이 타락해요. 타락해서 망하는 거예요. 각 나라 왜 망했겠어요? 네, 그리스, 소위 말해서 마케도니아, 다 유명한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다 이 천년을 못 가요. 천년을. 우리나라 왕조는 그래도 500년 막 이렇게 1000년 이렇게 갔는데 중국은 길어야 200년이에요. 중국의 역대 왕조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공산당도 이렇게 거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분열하는 순간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국이 분열하는 순간 동아시아에 엄청난 기회가, 엄청난 격변이 옵니다. 한국에 엄청난 격변의 기회가 오고, 그게 이제 사업하시고 그러실 때는 그런 어떤 국제정세니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 기준이 절대로 세계 기준도 되지도 않고, 중국의 정치 체제가 굉장히 낙후해 있고, 이런 나라가 지금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고 그래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는 시대는 이미 세계 시민들의 마음이 떠났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시스템 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는 리드 국가로서 더 이상 존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인가?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열심히 정진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는 남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일단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라고 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데 자녀들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항상 솔선수범이 되는 게 중요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언행을 삼가라. 신독이라고 하는 삼갈신자의 홀로 독자. 그 유교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해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봐? 절대 어떻게 아무도 안 봐요. 귀신이 다 보고 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무수한 역사적 미립자들이 내가 뭘 하는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 절대 모를 것 같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순간적으로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 아카샤라고 하는 하늘의 도서관에 다 저장되는데, 그거 모르시죠?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나만 알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항상 올바르게 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개인 차원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게 중요하고, 공동체 사업 차원에서는 옆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31기 동기생들하고 잘 지내고 잘 화합하고, 서로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따뜻거려주고, 이런 어떤 공동의 덕목을 먼저 작은 소사이어티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웃과 잘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왜 건강하게 사려면 나이가 들수록 사교를 잘해야 돼요. 사람들과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혼자 고독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 수명이 굉장히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웃과 잘 살면서 건강하게 교류하고 사교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굉장히 수명이 높이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울려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화합하며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의 그 주제는 우리 어쨌든 동국대학교가 이렇게 그냥 그 많은 여러 우리나라에 4년제대 200대 있는데 우리 학교가 그래도 톱10 안에 들어가는 학교인 거 아시죠? 네. 우리 학교가 그래도 톱10 안에 들어가는 학교인 거고 또 우리 학교는 역사적 전통성과 민족적 전통성과 불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인 거고 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상방대강령의 상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학교인 거고 또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조용히 정진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화합하며 잘 사는 게 이게 중요한데 가장 쉬운 말로 하면 그저 조폭들이 여기 어깨에 새기듯이 등짝에 새기듯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돼요. 그게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듣는 얘기인데 알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어려워요. 알 수는 있지만 할 수가 참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매 순간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놀라운 주부 한 분에 대한 사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알고 있는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셨는데 동네 슈퍼에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이렇게 꺼냅니다. 골라요. 그래서 뭘 고르나 이렇게 보니까 뭘 이렇게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뭘 고르셨어요?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가장 이분은 유효기간이 가장 짧게 남은 걸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막 유효기간이구나. 유효기간이 며칠 안 남은 거.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고르십니까?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사람들은 가장 길게 남은 거를 고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건 점점 선택의 기회를 뺏기게 돼서 마침내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주의력이 부족한 이런 주부가 사가지고 가서 유효기간 지난 날 먹다가 탈이 나면 그 사람도 힘들고 가게 주인도 힘들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힘들고 다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요구르트를 샀다. 내가 속으로 무릎을 꿇고 이분이 정말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여기 절에 계신 게 아니고 사람 사이에 계시는구나. 우리들 중에도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들 중에도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들 중에도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연설 잘하시는 목사님, 법문 잘하시는 스님보다 요구르트 하나 이웃을 위해서 유효기간이 가장 짧게 남은 거를 고르는 그 주부의 그 실천력이 우리 사회를 더 근본적으로 밝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실천하고 사시면 좋겠다. 자,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동무. 네, 다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